최강이야 여기 믿음 마이크로폰 모두의 기쁨이야.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시간 또 이번 주도 훌쩍 지나가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가정의 달 한 주 가정의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김대희 총장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우리 아들 딸하고 밥 한 끼 먹고요. 또 대신 5월 8일 어버이날은 또 부모님 모시고 증심을 같이 이제 했는데요. 네. 자녀들한테는 부모로서 대접받고 저희는 또 저 위에 또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뭐 같이 모이지는 않았는데요. 느낌상 보면 같이 모여서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 손자, 아버지, 3대가 함께. 네, 3대가 모여서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런데 지금 각각 따로따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뭐 여수에 살고 있으니 그나마 자주 만나지. 이용선 아나운서처럼 완전 따로따로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그렇죠. 전화 한 통화 정도밖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역에 같이 살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편리한 내용은 좀 있긴 있더라고요. 맞아요. 가족들이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네. 예. 뭘 대접 받으시고 뭘 좀 사드리셨어요? 저는 그 메뉴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뭘 좀 먹고 사시나 그게 참 궁금하던데. 예. 네, 아니요. 좀 보니까 뭐 경양식집에 음. 아들은 이제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갔을 때는 경양식집에서 했고요. 네. 부모님하고 올 때는 저희는 뭐 장어구이로 모셔다 드리고 했습니다. 예. 김석 총장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5월 5일 어린이날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그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 광장에 모이고 막 이런 일들이 좀 많아지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시절을 약 거의 2년간 그 락다운 됐을 때 그 가장 걱정했던 아동학자들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뛰어놀지 못하는 아이들을 나중에 맞습니다. 어떤 문제를 맞습니다. 일으킬 건지 그것을 유심히 조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게 좀 대단히 아쉬웠고 또 하나는 뭐 지금은 순천시가 주관하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 그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순천 YMCA가 어린이날 행사를 최초로 했었거든요. 순천에서 여러 그런 것들 좀 기억나고 그다음에 가정의 달인데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지 않습니까? 저희는 3대가 모였습니다. 말씀처럼 그 지역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고깃집에 모여서 고기도 굽고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제가 참 아버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게 어제 어버이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그 아침 일찍 등교하는 고등학생과 중학생 아들놈이 딱 이렇게 카네이션을 울컥하더라고요. 직접 만들었습니까? 만든 건 아닌 것 같고 달고 다니셔야죠. 아니 화분으로 이렇게 화분으로 주셨는데 우리 아들들이 주는데 아마 이런 소소한 것들이 일상에 막 지쳐 있는 어버이들 또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그 뭔가 기억에 남는 정말 오랜만에 기억에 남는 그 뭔가 가슴 두근거림 그런 것들이 모든 가정에 다 있기를 바랍니다. 알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YMC 차원에서 뭐 어린이날 그 어버이날을 뭐 챙기거나 이런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오늘이 공정무역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플라스 카페 이미경 팀장이 공정무역의 날을 맞아서 이 행사를 지금 그 어디입니까? 유익한 상점도 공정무역을 굉장히 좀 장려하는 곳이거든요. 노플라스트 카페, 유익한 상점, 전라남도에서 지금 유익한 상점에서 오늘 공정무역의 날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일도 있으니 곳곳에 그런 의미 있는 일에 같이 함께 좀 동행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대희 총장님 뭐 그 밥 메뉴 말고 뭐 근황 또 안 여쭤봤습니다. 네네. 예. 여수는 특별히 이제 4, 5월이 민주주의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4.19 혁명도 있지만 그러네요. 지역의 김용호 열사 3월이고 오영권 열사도 4.19 때 돌아가셨고 해서 어떻든 여수는 4.19 혁명과 또 지역의 민주열사 기념 추모식 그리고 5.18 또 광주민주항쟁이 좀 다음 주에 있고요. 이러면서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시간인데 여수가 지금 YMC를 중심으로 여수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를 준비를 해서 올 10월 달에 올해 10월 하반기에 정식 법인 출범을 할 예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또 시민들 대상으로 민주주의 시민교육들을 준비하면서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소중하게 느끼는 그런 뭐 기회도 없었는데 최근에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민주주의 영역을 좀 새롭게 확립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5월 달이기도 좀 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관련된 이야기도 또 더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근황 이렇게 여쭤봤고요. 주제로 넘어가죠.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역의 인구, 가족 정책들을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남 지역은 2004년부터 인구 20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지금은 180만 명대로 낮아졌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유출 막으려는 노력들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인구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뭘 좀 이야기하나 싶은데 결혼, 출산, 주거, 뭐 노후, 뭐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촘촘하게 잘 돼 있는지 보완해야 될 것은 없는지 여러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총평 먼저 좀 주실지 김대희 총장께 먼저 드릴까요? 네, 뭐 우리나라의 그 학계 출산율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0.72명. 아마 0.6으로 내려갈 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극단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내용이라서 주요 외신이라든가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 출산 정책을 가장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럽 선진국도 1.5명 정도 되거든요. 바로 4, 5년 이후에는 이들의 이야기가 0.대로 떨어지거든요. 매년 보니까 선진국도 한 15%에서 20% 정도 인구 출산율이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건 남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한국의 모습은 5년 이후에 자기 나라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인구 출산 정책들을 가장 눈여겨보는 측면이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좀 백약이 무효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저출산 인구 정책을 제 상기 과정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이때 들어간 예산이 108조 원입니다. 출산이라든가 인구 영역에 108조 원을 썼는데 막대하네요, 정말. 네,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선진국들도 지금 뭐 1.5명, 1.4명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나 인구를 늘리기 위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모든 나라가 공통적인데 문제는 재정 지원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현실적으로 뚝에서 구멍이 새어서 물이 흘러나오는 행태를 막을 수 없다고 좀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떻든 이 정책적 수단이 제대로 돌아가는 영역은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별 차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든 막대한 예산을 그렇다고 중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책적 효과 못지않게 하는 문화적이고 의식적인 영역도 우리도 고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인구 정책과 관련되어서 막대한 예산을 4, 5년 동안 투자한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개선 과정들을 좀 더 전략적으로 바라보는 흐름들.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기로 갑자기 U자를 그리면서 올라가기는 또 만무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의 보합세로도 가는 것은 그럼 예. 만약 108조를 많이 투자 안 했으면 어떨 거냐. 더 급박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정부의 정책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들,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 해줘야 될 요인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력 단절 여성들 한 전문직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고도한 경쟁력, 생존 경쟁이라는 이 토양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흐름이 좀 돼야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학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직과 관련된 경쟁률이 뛰어난 나라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들 싱가포르나 우리나라, 중국 이런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출산율이 굉장히 적어요. 선진국 내에서도 경쟁률이 굉장히 심화된 나라의 인구 증가율은 아예 없고요. 마이너스 요소로 가고 있는 거고 그나마 경쟁 영역에서 덜 경쟁하고 좀 평등이라든가 보편적인 흐름이 강화된 프랑스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일본 이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막무가내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여러 요인들을 좀 살펴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가장 또 시급한 저출산 관련된 이야기를 또 꺼내주셨는데 말씀처럼 가족의 구성원 수가 달라졌고요. 요즘에는 3대가 모이는 것은 뭐 명절에도 불가능한 게 요즘에 좀 돼버린 것 같고 가족 형태가 또 달라지고 있고 개인화가 되고 있고 저출산이 가파르게 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또 기억나는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아직 뭐 시행할지 안 할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권익위에서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1억 주면 아이 낳을래 뭐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는 김석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1억 주면 아이를 놓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이 출산과 결혼에 대한 것을 너무 배금주의 좀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너무 이 출산과 이 결혼을 사람의 감정이고 또는 그것을 좀 뛰어넘는 것인데 이것을 너무 시장 경제에다가 내몰리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일단 저는 이런 질문 자체가 굉장히 위기를 강조하고 있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좀 전염시키고 있다고 그런 생각하거든요. 설문하는 것 자체가 네네. 예. 무슨 뜻이냐면 이것보다 먼저 선행해야 될 것들은 전 세계에서 결혼과 출산율이 우리나라처럼 낮았거나 아니면 높았다가 굉장히 주기별로 30년 또는 뭐 10년, 20년 주기별로 낮았던 것들을 좀 극복한 국가의 사례나 아니면 극복한 국가의 사례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시의 사례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하고 배우기 위한 자세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마치 1억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억 주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느냐 이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게 지난번에 이 관련된 비슷한 질문을 현 국회의장이었던 사람한테 했더니 대통령 단임제가 문제여서 출산율이 떨어진다. 또는 스마트폰이 너무 재밌어서 여기에 빼앗기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이걸 해결 못한다. 이런 질문과 답변이 가지고 있는 기조가 그대로 유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정권과 정당의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고 특히 이 인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좀 특별위원회도 좀 국가 차원의 특별관리위원회가 좀 있어서 있습니다. 예. 예, 전 부처를 좀 통합하는 방식의 뭔가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 권익의 설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앞서 이제 김대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혼과 출산은 어떤 문화 시대의 변화가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장려할 것이냐 그럼 그런 문화와 가슴 두근거림을 국가가 어디까지 그 안전망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걸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너무 다양한 형태의 또는 아주 단기적인 형태의 정책들만 되고 있는 것들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만일요 30대 그 조직에서 30대 여성이 있어요. 굉장히 일도 잘하고 전문적이어서 승진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 그분은 더욱더 높은 자리에 가고 더욱더 많은 자아실현 욕구 때문에 전념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결혼이나 육아 문제가 나온다면 제가 만일 그 입장이라면 저는 아이를 포기하겠다 보는 거거든요. 나는 쉽게 말해서 전문적 기술을 습득해서 그 조직에 들어와서 어떻든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될 때까지 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30대가 주요 허리거든요. 그렇죠. 내가 조금 몇 년만 더 하면 내가 부장 될 수 있고 상무가 될 수 있는데 내가 결혼 때문에 아이 때문에 포기해야 되냐?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이제 그런 사람들도 30-40%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또 나 빨리 결혼해서 아이도 놓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요. 다양하게 찬반이 갈려 있고 그 개인의 삶들은 서로 가치관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도 다변화될 필요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선언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 흐름이 돼야 되는 거고 좀 무엇보다도 아이를 놓고 난 이후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정도. 나는 그것은 사회가 반대 국부적인 내용도 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를 기를 때 나의 희생과 그 반해서 또 아이를 놓고 난 이후에 내가 얻고자 하는 성과들을 사회가 충분히 지어준다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놓을 수 있는 측면이 될 건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경쟁 사회 이거 극단적인 경쟁 사회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저 이대로 출산율은 계속 현행 유지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최근에 막 경력 단절 여성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동안은 이제 그 출산이 사회적 지위의 지향을 그러니까 상승시키는데 저해 요소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 분위기에 굉장히 좀 오랫동안 고착화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MZ라고 하는 요즘 시대의 그 뭔가 그분들과 좀 인터뷰를 해보면 과연 행복한가 가정을 구성하는 것이 그래서 출산하는 것을 통해서 이 행복이 유지될 수 있는가 여기에 좀 방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 행복 시대에 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결혼과 출산은 가족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가장
그 최근저에 있는 원소라고 볼 수 있는 남녀 간이 결혼해서 행복한 거냐, 행복한 문화를 만들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좀 인터뷰에 보고 있으면 그들이 관찰한 그러니까 우리 MZ 세대들이 관찰한 어떤 성인들 기성 세대를 놓고 보면 보육과 양육에 빼앗기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 안에서 가지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고, 그다음에 보육과 양육은 단순히 빼앗기는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을 빼앗긴다라는 표현을 좀 쓰는 것도 전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또 하나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비용도 너무 많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사회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일정 부분 출산과 이런 심지어 결혼까지도 요즘은 결혼율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자기 개인의 행복에 그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 요소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이 시각과 문화를 전환하지 않고는 이 문제는 그야말로 어느 도시도 지금 현재 해결하지 못하고, 사실은 서울이나 경기 쪽으로 인구가 몰리는 것이지 결혼과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대한민국 사회에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로 이 정부 차원에서 또는 각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좁혀서 지역에서 그럼 뭘 할 수 있을까로 좀 이야기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저출생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무리하고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야 네. 될 것 같은데, 뭐 결혼 출산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뭐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이벤트성이긴 합니다만 커플 매칭 이벤트 같은 것들도 막 지자체에서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거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뭐 이제 재미로 이제 본다고 한다면 지역의 생존과도 연결지어서 생각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지역에서는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하는지 이야기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역 정부와 이렇게 지역과 중앙을 좀 구분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어떻든 양육이나 양육 문제라든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영역들, 뭐 주거비 문제 이런 것들은 중앙 정부가 좀 하고, 지방 정부는 청년하고 일자리 영역에 좀 집중하고, 그럼 예산도 가감히 이것은 지방으로 다 내려보내주고 이 정책은 중앙 정부가 좀 집중적으로 하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행태가 좀 좋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역에서도 지원금 형태로 많이들 정책화되어 있긴 하죠. 네, 근데 예. 이것이 중앙 정부 매칭이 거의 현한데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 정부 예산으로 많이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차라리 출산이나 양육 문제, 또 그에 따른 주거비 문제, 요건 중앙 정부 예산으로 하고요. 예. 나머지 일자리나 청년 정책은 가감히 지방 정부로 돈을 환원시켜서 지방 정부가 자기 지역 상황에 맞게 좀 정책들을 선택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우선적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방 정부가 한다면 저는 일자리하고 청년 영역도 인구 영역하고 관계되거든요. 예. 이런 문제는 뭐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로부터 뭐 에서 5천억, 6천억씩 받아 내려서 직접 집행해 나가는 체제가 저는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순천이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이라든가 뭐 인구 정책은 순천이 활발하게 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다른 자치단체는 순천의 청년 정책이 많기 때문에 이건 순천 쪽에 내려오는 중앙정부 예산은 가감히 처음부터 순천시의 예산을 분배해서 더 많이 줘서 그 지역에 맞게 좀 다양하게 처리해 나가는 그런 행태로 좀 가주는 행태가 저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좀 김석 보는 총장님. 저는 좀 약간 그런 지원 정책에 대한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금성 지원.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전히 필요하긴 하지만 좀 더 몫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청년 정책 이야기할 때 그 청년 주거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드는 정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몫이 이제 좀 어느 범위까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결정 그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치단체장들이 과감하게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되게, 이거는 모든 기업이 다 지역으로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기업으로 유치하는 것에 더해 가지고 지역 내에서 만들 수 있는 뭐 청년 공공 일자리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 지역에서 머물고 사는 것이 굉장히 자기 행복에 굉장히 유익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플러스 알파로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좀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청년 고용, 순천시가 고용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국비 매칭이 아니라, 또는 여수, 광양까지 포함해가지고 국비 매칭이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뭐 3년, 1차 3년, 2차 뭐 2년, 뭐 그다음 뭐 인센티브 이런 방식의 자체 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이 한 5년 정도는 지역사회에서 머물 수 있는
그 일자리로서의 안전망을 좀 구축한다고 하면 일자리가 생기면 주거 문제도 복지 문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연애 문제도 출산 문제도 결혼 문제까지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지역은 일자리에 그리고 정부 지역은 일자리와 그다음에 주거 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현금성 지원 사업을 좀 더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을 고민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 정도로 좀 하고 다른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야기가 점점 확대되고는 있습니다만 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많이 남지가 않아서 한 5분 정도 남은 시점에 뭘 이야기 좀 해볼까 하다가 생각난 것이 저도 최근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의 역할과 부모님의 앞으로의 뭐 정책적인 효용성은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면 좋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두 분께 근황 여쭸을 때 두 분도 아버지고 또 위에 부모님이 계시고 네. 그 가운데에 있는 세대도 혜택을 좀 뭔가 정책적인 혜택이랄지 정책적인 효용을 좀 느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50대, 60대, 그러니까 중장년이고 은퇴 세대잖아요. 실제로 좀 어떤 정책적인 효용성들을 좀 느끼고 계십니까, 두 분은? 현재는 중장년에 대한 혜택은 없어요. 아니면 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은데. 어떻든 문화라든가 그리고 이 일을 앞으로 내가 연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자기 개발에 좀 조건들을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유아 아니면 65세 어른 돼야지만이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세대잖아요. 예. 그래서 중간에 40, 50대는 거의 혜택 없이 그냥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인데요. 어떻든 자녀들한테는 강요하지 않기. 저도 2, 3년 전만 해도 아들, 딸한테 엄청나게 많은 암묵적 부담을 주고 했는데요. 자녀들한테는 부담을 주지 않는 너희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너희들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면서 그냥 지켜보는 행태로 가는 부모가 좀 5, 60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노년을 준비하는 시기가 이 50대라고 보는 거거든요. 내가 장차 하고 있는 일도 이제 10년 안에 다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30년 인생을 여생을 궁핍하지 않으면서 내가 지향하는 새로운 취미나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하려면 노후 안정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요. 이런 사회보장적 시스템들을 좀 지방정부가 좀 갖춰줬으면 그래서 뭐 기초연금 뭐 거의 뭐 풀칠하는 정도 2, 30만 원 노령연금 여기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국민연금 시스템에서 부족하면 노후 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만일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수시가 만일 인구가 25만 명이면 어떨까? 두렵기도 하죠. 30만 되면 좋긴 좋죠. 하지만 그건 저출산 우리가 노령화 사회 대책 보면 알잖아요. 돈을 쏟아부어도 감소할 건 감소하거든요. 그러면 25만 인구를 좋다고 보고요. 거기서 오히려 삶의 질을 풍족하게 느껴지는 쪽으로 1조 8천억 지방정부 예산을 저는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20만 명이 더 삶의 질을 풍족하고 여러 가지 그 만족도가 높게 만들어주면 그 도시에 서로 정착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인구에 적응하는 새로운 적응 정책에 대한 시스템에 좀 중심을 뒀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도 50대 그죠? 새로운 인생 이모작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한테 새로운 관심과 지원 정책도 더불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게요. 바뀐 사회적 문화 때문에 이 자녀들은 또 마음 같지 않고 또 부모님들은 또 돌보셔야 되고 어찌 보면 또 상당히 외롭고 고립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세대가 이 5, 60대가 아닐까 싶은데 김석 총재님 어떠십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어제 어버이날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 역시 여전히 불안한 미래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대로라고 한다면 저희야 뭐 그 시민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몫이 작은 곳에서 일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후의 삶은 결국은 제 인생 이모작을 살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뭔가 일하는 정년이 중단된다라고 하면 국민연금 받으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약간의 좀 불안함이 있는 거죠. 혹여라도 자식들에게 피해가 되면 알 텐데 자식에게 득이 되는 부모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왜 자식에게 득이 되느냐 피해가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 좀 사회적 어떤 문제 이슈에 대항할 때의 어떤 투쟁력과 과감함과 이런 것을 떠나서 굉장히 거기서 오는 사실은 좀 좌절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배들의 어떤 그 뭐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다양하게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나름대로 안전보장. 그러니까 이건 다른 한편에서는 출산과 결혼과도 연관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회를 구성하는 모두에게 이런 안정감을 주는 사회.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먼저는 정치 안정, 그다음에 정책의 지속성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국가가 불안하니까 개인의 삶들도 좀 불안해지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어제 좀 잠시 좀 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40대, 50대 우리 세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한반도 역사 속에서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한 세대였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현재 20대 자녀를 둔 특히 20대들은 가장 가난한 시기가 되는 출발하는 기점이거든요. 지금 40대는 사실상 저희도 살면서 부모님 도움 받아서 집도 사고 예를 들어서 뭐 궁핍 받지 않게 살아갔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해줄 수 있을까? 저는 못 해준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20대 아이들은 스스로가 이제 집도 사야 되고 스스로가 움직여져야 되는데 결국은 이 물질적인 불평등의 문제들. 부모 세대는 풍족함을 누렸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는 가장 이제 가난하게 살아가야 될 세대라서 청년들이 더욱더 기존 성인 문화에 대해서 거부 의식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결혼도 안 할라요. 나는 애도 안 낳을라요. 왜? 부모님들 누렸던 그 물질적 풍요와 삶을 살려면 나 도저히 결혼하면 불행해질 거고서 이런 말을 하니까 답이 너무 불행하고 암울한 이야기 그만하시죠. 이 방송을 통해서 뭔가 희망과 대안을 이야기하시죠. 시간이 끝났어요. 대안 이야기할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이 주제를 꺼낸 것이 다소 좀 막연하기도 하고 폭이 넓어서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되나 생각이 좀 들긴 들었었는데 그냥 한 가지만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각 세대 구성원들 주체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뭐 조부모님이면 뭐 조부모님 아니면 뭐 자식 세대면 자식 세대 각 세대별로 좀 감정 이입이 돼서 그 세대의 마음을 좀 읽어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좀 마련된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정리하는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그다음에 미래와 희망이라는 키워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개인 행복 그다음에 사회적 행복 가족의 행복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각자의 구성원에 좀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가가 할 일, 그 정부가 할 일, 아니 자치단체가 할 일, 그다음에 가정이 할 일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자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부모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사회가 포용되고 연대하는 계층 간 연대, 세대 간의 연대 포용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MCA 토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